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제 3부예요. 3부는 이제 단답형 내용들을 쭉 다룰 예정인데요. 우리 22번부터 30번까지 호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는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가 30문제고 100분이잖아요. 보통 우리 문제 풀다가 막히면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호다닥 단답형으로 오죠. 근데 단답형 초반 부분이 이 객관식에 있는 4점짜리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까지 쭉 다 풀고 한 14번이나 15번쯤까지 와서 뭔가 시간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한다 싶을 때 단답형 22번으로 넘어와서 22번부터 쭉 푸시면 돼요. 그러다 막혔다. 그럼 이제 객관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제 풀고 잘 안 되면 이제 골라가지고 찍으시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단답형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다가 멈추면 거기서 멈추시고 다시 객관식으로 돌아오시면 나름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선 22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단원명인 집합이겠죠? 집합들 중에서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집합인데 집합 중에서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래서 얘는 포함관계, 포함관계라고 썼네요. 관계.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합을 눈에 편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죠? 맞아요. 벤 아저씨가 만든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 첫 번째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방식.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을 이용해서 도표를 이용한 벤 다이어그램. 그럼 첫 번째 풀이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첫 번째,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5는 A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원소죠.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5가 B의 원소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없네. A가 5네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당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나는 저렇게 식으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림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럼 그림상으로는 B 안에 A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시면 나는 A의 원소가 2랑 5가 있어. 그래서 일단 B랑 A를 이렇게 써놓고 A의 원소로서 2, 5를 써두는 겁니다. B의 원소는 2, 4, A죠. 2 있고 4는 바깥에 있고 A는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5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A 자리구나 해서 A의 값은 5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차근차근 푸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저게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 푸실 수 있어요. 자,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뭐냐? 내용 보니까 다항식에서 연산해서 개수를 찾는 문제네요. 개수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보니 전개식, 우리가 전개한다는 건 곱셈 연산해서 풀어 헤쳐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항식의 곱셈이 되겠구나. 그럼 다항식의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분배 법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항식 곱셈은 분배 법칙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나열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개수라는 표현이 있죠. 개수. 이 개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수라 함은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예요. 기준이 되는 문자가 있어서요.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x제곱에 해당하는 항들을 싹 다 정리해서 앞에 붙어있는 수만 정리했을 때 그 값이 10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 x 플러스 a의 세제곱은 x 플러스 a를 3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식을 외웠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전 사실 세제곱짜리는 외우지 않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기억하기엔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a 하고요. x 플러스 a를 3번 곱하라는 건데 얘를 일단 2번 곱하고 나서 한 번 더 곱하면 3번 곱하는 거죠. 그리고 x-4로 쓰게 붙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는 잘 기억이 나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애죠. x 플러스 a의 제곱.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 x제곱에 2ax 더하기 a제곱이죠. 그래서 세제곱 공식을 잘못 외워서 틀릴 바에야 차라리 얘를 이렇게 어차피 제곱자리는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메꿔서 메이크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 놓고 다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네, x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x제곱의 개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x제곱이 나와요? 예, 2차항. 2차에 해당하는 것과 상수항 곱해져 있는 형태나 1차항 곱해져 있는 형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이 만나는 애 누군가하고 걸러내보면 여기 ax제곱하고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x 1차항은 얘랑 만나야지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네들만 걷어냈을 때 뭐가 나오냐면 ax제곱에 2ax제곱. 그리고 여기도 x제곱항만 찾아보면 뭐 나와요? x제곱 나오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x제곱의 개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다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가자고요. 그럼 얘네들을 다 동료한 끼리끼리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3a 플러스 1의 x제곱이 되고요. 그것의 개수가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다 계산해서 그걸 찾는 것보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푸는 게 훨씬 더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고요. 그 세 점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핵심이겠네요. 그죠? 그것이 직선 위에 있대요. 무엇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 단어는 좌표 평면에서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하면서 중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이런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평면 좌표에서 내외분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평면 좌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다?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요, 예제로 많이 봐두셨을 거예요. 어떤 예제가 있었죠? 네, 세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와 같다 해가지고 우리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유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하나하나 유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게중심에서는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형에서 세 점이 주어졌잖아요. x1, y1, x2, y2, x3, y3. 얘네들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얘네들 세 개의 좌표들을 몽땅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나와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식이 길어가지고 복잡하다 싶으면 이걸 그냥 기억해서 바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여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들 3개 다 몽땅 다 더해서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6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14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3분의 14, 7 더하기 A에다가 3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전 G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현재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즉 x랑 y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즉 14는 7 더하기 a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7이 돼버리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세 줄 만에 풀려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들이 유도해야 되겠죠. 아, 얘는 1대2로 내분하니까 1대2 내분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보다는 밑에 있는 내용 알면 편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25번 보도록 할게요. 세 양수에 대해서 좌표평면에 서로 다른 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선분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가 된대요. 마름모 체크. 마름모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그래놓고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려고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그림이 눈앞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나타내 보셔야 돼요. 결론,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저 점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가지고 지금 저 마름모의 특성을 결합시켜서 뭔가를 구해봐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면 좌표의 단원인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평면 좌표에서 내가 뭐 배웠더라? 네,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이제 회상을 해서 그 개념을 적용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점이 나오고, 점이 2개 나왔으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직선이 만들어지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평면 좌표만 딱 나왔을 때는 선분의 맞아요.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게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얘 왠지 그거랑 관련돼 있는 내용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각선이 나왔잖아요. 대각선. 마름모는요. 대각선에서 그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서로를 2등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2등분, 중점, 1대1, 내분점. 아, 평면 좌표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쓰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떠올린다고요? 마름모, 대각선, 마름모가 가진 대각선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그것은 중학교 개념의 개념인데 정리를 하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는 정의가 뭐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예요. 그래서 보통 뭐 정사각형도 마름모 안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 형을 제일 많이 그리죠. 얘는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된다고요? 2등분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수직이면서 2등분.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표시해 봅시다. 일단은 저 AB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원점 0,0이랑 A,7이랑 그 다음에 5,5에 해당하는 C가 있대요. 네, C가 있고요. 5,5 대략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A,7 그리고 B,C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네, B,C면 여기가 B죠. 여기가 A고 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일 때 그러면은 이 B점의 좌표가 B,C인데 얘를 쭉 옮겨놔야겠네요. BC를 바꿔놓읍시다. 대각선으로 있어야 되니까 네, 여기가 5,5를 B를 대각선으로 해야 돼서 여기다 B를 먼저 놓을게요. B가 B,C 그리고 5,5라고 했으니까 얘를 C 네. 그리고 여기를 A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대각선이라고 했으니 얘네들은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2등분한대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걔를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하고 수직이고 2등분. 아, AC, 선분 AC의 중점이 선분 OB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겠구나. 그리고 선분 OB, 즉 점 O와 점 B를 지나는 직선, 그리고 점 A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수직 2등분을 써먹기 위해서는요.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개념. 1대1 내분점이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점 공식도 알아야 되는데 A를 A, B 그리고 B를 C, D라고 할 때 선분 A, B의 중점 그리고 그 중점은 다시 표현하면 1대1 내분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개 합쳐가지고 2로 나누면 돼요. 무게중심은 다 합쳐서 3으로 나눴잖아요. 중점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 합쳐서 중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OB의 중점, 선분 OB의 중점을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뭐겠어요? 2분의 B, 2분의 C.
그 다음 선분 AC의 또 중점을 구해보자. 근데 A가 뭐였냐면은 A, 7이었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5를 2로 나눈 것, 그리고 7 더하기 5를 2로 나눈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한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을 거야. 그럼 C 값이 나왔죠? C가 얼마가 되겠어요? C는 12가 되겠구나. 그리고 A 플러스 5가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 두 개씩 하나를 더 알아야 되죠? 기울기 곱이 얼마다? 네, 마이너스 1이다. 이것까지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O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분의 C죠? 네, 그래서 B분의 C인데 C가 12니까 B분의 12라고 써도록 할게요. 그 다음 AC의 중점, 여기서 구했던 것 중에 직선 AC의 기울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직선 AC의 기울기, A점, C점 지나는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증가량분의, 그러면은 5 빼기 A 분의, 그리고 5 빼기 얼마 되죠? A가 지금 현재 7이니까 7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5-A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거 뭐 이용했다고요? 수직 조건 이용했어요. 뭐다? 개념 중에 수직 조건 이용했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얘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우선은 얘가 5-A분의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12분의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마이너스 B라는 값은요, 여기에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대신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써주면 얘네들끼리 대각선끼리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리했을 때 얼마가 되겠어요? A 제곱이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이겠네요. 왜냐면 세 양수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서 A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 그리고 B도 나오게 되죠. A가 1이면 B는 6이고, 그리고 C는 12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19가 되겠습니다. 19. 정답은 6 더하기 12 하면 18이니까 19가 정답이겠네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9로 결론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알차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직 이등분이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가 됐네요. 자, 이제 26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네.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뭐였죠? 네, 산술기하 평균. 아까 앞에서 풀었었어요, 1부에서. 이번엔 뭐 나왔어요? 대놓고 2차 함수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단원명 뭔가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근데 이런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함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를 하잖아요. 함수 값에. 근데 함수 값은 y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이 최대값, 제일 낮은 지점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다 끝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는 방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이 범위가 축을 포함하는지,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그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축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축을 알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놔야 돼요? 이 2차 함수의 식이 쭉 풀어 헤쳐져 있는 일반형인데 이 축을 알 수 있게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은 뭔데? 완전 제곱식으로 x에 대한 것들을 싹 다 묶어낼 거예요. 그래서 fx식을 완전 제곱된 형식으로 바꾸어 주면 1차 항을 2로 나눠주시면 돼요. 1차 항을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만 남죠? 그래서 x-a의 제곱하고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하고 a제곱 하고 a제곱을 추가해줘야지 2a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뭐가 되냐면 a가 됩니다. 여기서 축이라는 건 뭐가? x는 a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칭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축을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x는 a에서 대칭축을 갖는데 여기가 a, a제곱인 함수의 그래프죠. 그 상태에서 축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x는 0, x는 2, 0과 2 사이에 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축을. 이렇게 그릴게요. x는 0, x는 2. 그럼 이 범위 안쪽에서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만 표시하시면 돼요. 이 안쪽만 보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만 보자. 그럼 최소값이 보이죠? 최소값 얼마예요? 제일 y값이 낮은 지점. 그때 y값을 읽어주면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10일 때라고 했을 때 a제곱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a제곱이 10이 되는 순간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얘의 a 값이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0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근데 느낌이 세요. 왜 세하죠? 이 루트 10은 루트 9보다 커요. 루트 9는 3이잖아요. 3보다 큰 수인데 어떻게 0과 2 사이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얘가 루트 10이 되는 순간 아,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범위 따질 때 이 정해졌던 범위는 이 축 바깥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0과 2라는 것은 이 오른편에 배치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보다 0이 더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왼쪽에 배치되는 형태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 x는 a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0, 2가 오른편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범위가 이번에는 이렇게 0, 2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x는 0, x는 2. 그럼 이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죠? 최소값은 여기에서 생기네요. 여기가 최소값,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에다 2 대입한 값이니까 f2를 찾자. 그럼 2 대입하면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제곱이 문제 조건에서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은 0. 그럼 a의 값은 2개가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서 a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되겠네요. a는 3.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기냐? x가 0일 때 생기네. 그래서 우리는 f0을 구해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f0은 2a 제곱이죠. 근데 a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해당하는 3, 3, 9, 2, 9,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8이다. 네. 그래서 항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에는 대칭축을 저 범위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30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랑 이제 연계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7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그리고 이 함수의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하고 이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근데 두 함수를 g.f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본 기호죠? 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짬뽕됐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합성함수. 그래서 얘는요,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출제진의 마음이 보여요. 정의역, 치역, 항등함수, 너 이런 표현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함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 대상,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애들이 정의역이고요. 선택을 받는 쪽에 입장이 있는 게 공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이 용어들을 다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겠죠? 걔를 개념이라고 써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개념. 보통 이 기호를 보는 순간 되게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합성함수 처음에 공부했을 때 막 너무 그림으로 해서 헷갈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G 합성 F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 f를 먼저 고려하고 나중에 그 fx를 g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본 책 보듯이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되죠? 용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죠?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1은 1한테 가고 2는 2한테 가고 3은 3한테 가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 뭐다?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 대응.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쭉 해석할 건데 마지막 포인트가 핵심 키워드, 항등함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아, 지금 여기 x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이 2랑 3이니까 얘의 조건을 활용하면은 GF2는 2요. GF3은 3이다. 이것만 풀어주면 끝나겠네. 맞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조건을 해석해서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랑 3을 대입을 하자. 그래서 나온 식이 얘네 두 개다. 그럼 일단 F2 먼저 찾으면 되겠죠? F2는 뭐예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다. 그래서 G 마이너스 A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F3은 3 대입했어요? 0이네요. G0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함수를 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A 대입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2. 자, 이제 0도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B만 나오죠? B는 3. 끝났네요. B가 3이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2가 되고요.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입니다. 얘는 완전 제곱으로 싹 다 묶이네요. A는 1이네요. 그래서 A의 값은 1이 되고요. B의 값은 3이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쓴 저 기호의 의미 그리고 항등함수의 의미만 알면 끝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문제를 쭉 다 풀어봤고요. 이번엔 28번 가보도록 할게요. 28번부터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28, 29, 30이 어려워서 얘는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2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얘가 지금 현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 파트죠. 똑같은 함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합성했네. 단원명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를 좀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말 쉽게 생각을 해서 이 기호의 의미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개념. 아까 G 합성 F로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F 합성 F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F, F, X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네.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 엉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F 한 번 보내고 F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F, FA는 FA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껍질에 있는 이 함수를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얘는 그냥 x였을 땐 걔가 2보다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얘는 어때요? FA가 2보다 작은지 큰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얘 전체로 보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 합성함수를 해석할 건데 이 F에 적용되는 정의역으로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치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식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A 값이 2보다 작은지 큰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경계가 되는 FA가 2 되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FA 값이 2보다 작으면 위의 식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FA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 식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2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값을? A의 값을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FA가 2 되게끔 하는 A의 값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걔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니까 우선은 저 함수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 좌표 평면으로 쟤네들을 끌고 올 건데 x가 2보다 그냥 작으면 직선식 2x 플러스 2를 따른대요. 얘 그냥 점 하나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0 지나고요. 그죠? 그리고 0,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대략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직선을 그리긴 그릴 건데 그리다가 말아야 돼요. 어디에서 멈춰야 될까요? 2가 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돼요. 근데 좀 더 가야겠네요. 2가 되는 지점에서 멈추자. 그러면 2가 되는 지점 2를 슬쩍 넣어봤더니 6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도 2를 딱 넣어봤더니 얘도 마침 6이니까 그래 그냥 2에서는 2,6에서 찍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y축을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그죠? 2,6 y축이 있고 2,6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네, 2,6 그리고 여기가 0,2죠. 여기 y축. 그래 놓고 이제 남은 부분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대칭축을 알아야 돼요. 대칭축을 알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돼요? 네, 완전 제곱의 형태인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지만 대칭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인데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방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얘를 반으로만 나누면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그러면 4분의 49가 생겼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16 있으니까 16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오른쪽에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값을 좀 계산을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16을 4분의 하는 형태로 바꿀게요. 16은 4분의 64죠? 그래서 여기다 64를 쓰면 되고 64에다가 49를 빼게 되면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4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4분의 15, 대략 한 3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걔네들이 대칭축이 현재 2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럼 2보다는 큰 수죠? 얘가 3.5잖아요. 그죠? 그래서 2보다 큰 2분의 7에 대해서 축이 되고 이 6보다는 낮아지는 2분의 7, 4분의 15에서 대칭축을 갖고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렸는데 우리 뭐 볼 거라고요? fa가 2가 되는 것에 기준점으로 하는 a값. fa가 2가 된다. 함수 값을 읽어줘야 되죠? 예,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은 y값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y가 2 되는 지점 찾습니다. 쭉. 이게 y는 fa가 되는 지점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x값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뭔가요? 0이네요. 네, x의 값이 0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fx의 범위가 2보다 작냐 크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누가 됐어요? 0이 됐습니다. x가 0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풀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분할해 봅시다. x가 0보다 작아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볼까요? 따라옵시다. x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함수값은 얼마보다 작죠? 2보다 쓱 작은 애들로 나오죠. y값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2보다 작은 fa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fa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 저 fa가 뭐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2보다 작으니까 위에 있었던 그 식을 그대로 따라가서 EFA 더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상태에서 EFA가 2인데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 보겠다고 했어요? FA가 되는 걸 보겠다고 했으니 얘가 FA야 라고 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FA는 뭐가 되는 거예요? F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하는 A값 찾아주면 되겠죠? 봅시다. 다시 봅시다. 네,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요 직선 그래프에서 교점이 생기죠? 아, 이 직선 그래프에서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직선 그래프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입니다. 2A는 마이너스 4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A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A가 보세요. 0보다 작은 부분 쪽에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X가 0 이상인 부분 볼게요. X가 0 이상일 때 그래프 다시 따라갈게요. 0 이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함수의 값은, 오른쪽에서 함수의 값은 전부 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함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구나. 근데 우리 저 함수식의 정의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FA 이거 계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보게 되면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서 2 이상이니까 밑에 식에 대입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FA를 어떻게 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FA를 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플러스 16 통째로 대입한 거예요. 저 식 자체에다가. 그럼 이 통째로 대입한 게 FA랑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 F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 FA 더하기 16이 FA랑 같구나. FA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FA의 제곱에 마이너스 8 FA 더하기 16은 0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FA-4의 제곱이 0이구나 라고 정리가 돼요. 완전 제곱이네요. FA가 어떻게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4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로 가볼게요. FA가 4가 되는 값 찾아보자. 4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아까 여기 꼭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찾아봤더니 뭐였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4분의 64, 4분의 15, 4분의 15였네요, 여기가. 얘는 4보다는 작고 그리고 3보다는 큰 지점이죠. 근데 우리 어떤 지점 찾겠다고요? 4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4가 되는 지점 찾자. 그럼 이 꼭지점보다 위쪽에 있겠죠? 그러면 그때 만나게 되는 A 값이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직선의 일부분하고 만나고 다른 두 개는 이 2차 함수의 부분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얘랑도 연립하고 이 2차 함수랑도 연립해줘서 그때 값을 3개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 FA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건데 하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2A 플러스 2 그게 4가 되는 값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곡선 2차 함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에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A 값은 얼마예요? 1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 찾아냈고요. 여기에서도 A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2는 0.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볼게요. A는 2분의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49에다가 얼마죠? 48.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었나 보네요. 얼마로 되겠어요? A-4에 A-3이 됐네요. 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됐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A 값이 다 나왔어요. A가 3 또는 A가 4. 그리고
1까지 다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4개의 값을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1, 3, 4 몽땅 다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6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조금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거 한 줄 안 써도 됐어요. 왜일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뭘 쓰면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개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차피 합을 찾을 거면 합한 거 바로 찾을 수 있네. 1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7에서 여기서 7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7하고 1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은근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게 안 되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막 루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차라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28번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 거보다 조금 어려웠죠? 자, 이제 2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AD 길이가 4인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그리고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놓고 사각형 ABCD의 넓이랑 둘레의 길이가 각각 SL이라고 하면 S제곱 더하기 8L이 6720이다. 아니, 6720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0이 2개로 보여가지고, 그죠? 네, 이다. 그럴 때 BD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요, 쭉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해보시면 AD가 4다. 그리고 무슨 사다리꼴이에요? ABCD는 사각형 ABCD는 등변 사다리꼴이다. 그리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 결과적으로 선분 AB랑 선분 CD가 뭐다? 원의 지름이다. 그리고 이 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림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랑 둘레의 길이를 각각 SL이라고 할 때 S제곱하고 8L이 67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뭐 찾는 거라고요? BD의 제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결론을 나열을 했을 때 얘가 무슨 단원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봤더니 좌표 평면에다가 얹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림이 덩그러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단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안 잡혀요. 네.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해당되는 단원의 명칭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조건들만 가지고는 도대체 원의 방정식도 아니고 뭔가 원이면 원의 방정식이 나와서 식을 계산하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봅시다. 등변 사다리꼴이고 사래. 그럼 이 부분을요. 그림에다가 다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일단 AD 길이는 4. 그 다음 ABCD는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네 두 개가 평행하고 같은 변이 이 부분이겠네. 얘네 두 개가 서로 같겠네. 근데 마침 ABCD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AB 그리고 CD 얘네들은 지금 중심을 지나고 있는 원이구나. 지름이구나. 네,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그리고 넓이에 대한 거랑 길이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직접 우리가 나타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름이라는 조건을 또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선을 그을 때 이렇게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선을 그을 때 이렇게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은 이 선이 뭘 뜻하는 거냐면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을 만들어내는 선이에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다? 90도다.
직각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90도, 여기도 90도. 그럼 여기 가운데가 결과적으로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네, 직사각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에 지금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중심 지나겠죠? 그럼 그 중심들끼리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등변 사다리꼴을 나타내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R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도 뭐 R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났을 때 여기가 R인데 여기 정확히 한 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각각 전부 다 같겠죠?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2고요. 여기는 R-2가 되겠네요. 왜냐면 이만큼도 반지름 길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얘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지금 1대 1이죠. 얘도 1대 1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1대 2 닮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B점부터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얘네들의 길이를 쟀을 때 이것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R-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4고요. 얘가 정확히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똑같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2R-4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반대쪽도 똑같이 길이가 2R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R은 지금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고요. 그럼 둘레를 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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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 2R이 총 4개가 있네요. 그래서 8R. 에다가 여기 이 4의 값 마이너스 4 두 개 더하면 사라질 거고요. 4랑 마이너스 4 두 개 더하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그냥 얼마예요? 8R이겠네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벌써 R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도 이제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 넓이는 위하고 아래를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높이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높이도 R에 대한 식으로 이제 나중에 나타낼 건데 그냥 얘를 H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넓이는 어떻게 된다? 위아래를 더할게요. 그럼 얘네 밑변은 다 합쳤을 때 얘가 2R에다가 얘까지 추가하면 4R-4가 되겠죠? 그리고 4R-4에다가 4를 더하면 윗변, 아랫변 다 더하면 4R이 될 거예요.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넓이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정리하면 뭐예요? 2RH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나는 저 H에 대해서만 식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H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마침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2R-4의 제곱에다가 H제곱을 하면 뭐다? 2R의 제곱이 되니까 4R 제곱이 되죠. 식을 좀 더 간단히 정리하면 4R 제곱에 마이너스 16R 플러스 16 더하기 H제곱은 4R제곱이 돼서요. 4R제곱, 4R제곱은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것은 H제곱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16R-16이 되겠습니다. 그냥 16으로 묶어주면 R-1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써먹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일단 네모 박스를 쳐두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용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제 조건에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는 정보가 있었죠? S제곱 플러스 8L이 6720이다. 6720. 그러면 S의 제곱은 뭐였냐면 이거 제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R제곱 H가 되고요. 우리 L이 8R이었잖아요. 거기다 8 곱했으니까 88에 64R이 되겠죠? 그게 6720이래요. 그리고 얘네들 우리 이거 제곱했으니까 H도 제곱되겠죠? 소리. 그리고 나서 H제곱. 아까 구해놨었죠? H제곱 뭐라고 했었나요? 16에 R-1이었었죠? 그럼 이 식을 좀 더 간편히 정리하면 64의 R의 제곱에 R-1 그리고 64의 R 그리고 6720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6720. 왠지 64로 나누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누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버리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05가 나와요. 64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6720을 64로 나누게 되면 1 하고 여기 320이 되죠? 그러니까 105 맞네. 됐죠? 그래서 105가 되고요. 이제 이 식을 좀 더 숫자를 나눠서 줄여놨으니까 R에 대한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세제곱에 마이너스 R 더하기 R, 여기 R 제곱이죠, 죄송. 분배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에 R, 걔가 105다. 그리고 이 105도 저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05는 0. 이거 풀었어야 됐네요. 뭐죠? 드디어 단원명을 알았어요. 얘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와, 사실은 다 감춰져 있었네. 지금 중학교 때 했던 수학들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다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하라는 거였구나. 문제에서 얘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의 해, 우리 인수분해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얘의 접근 방법은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제일 중요한 툴이 하나 있었어요. 그 툴이 뭐냐면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인수분해 해주는 정리예요. 어떤 방항식에다가 A 대입했더니 0 나왔다. 그러면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인수로 가졌어요. 그럼 이렇게 딱 인수분해되는 예쁜 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숫자 대입해서 딱 0으로 나온 게 뭔가 하고 보려고 여기다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상수항이 딱 5로 끝나는 게 5배수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5를 먼저 대입해 볼 거예요. 5 대입했더니 5세제곱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5를 먼저 구해봤다. 그럼 얘는 125에다가 25를 뺐으니까 105. 이거 0 나왔네. 그럼 방금 전에 설명한 무슨 정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갖겠어요? 네, R-5를 인수로 갖겠죠. 그래서 인수정리 써먹으면은 R-5를 인수로 갖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전기했을 때 이 식이 나오면 되니까 3차식 나오려면 R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R제곱 나오려면 얼마? 플러스 4R. 그리고 여기 뒤에 상수항 맞춰주려면 얼마? 22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는 0. 그럼 식이 완전 말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정리하면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R 플러스 2의 제곱에 4에다가 얼마 추가해야 돼요? 17 추가해야지 21 되죠. 그럼 얘는 반드시 17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겠네요. 어떤 실수 제곱하면 0 이상, 17 추가하면 17 이상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요. 얘는 0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R의 값은 뭡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야. 근데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BD 길이의 제곱이었죠. 그럼 BD 길이 찾으려고 가봅시다. BD, 정체가 뭐였냐? 내가 찾고 싶은 답은 여기야. BD를 봤더니 기울어진 빗변이네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 찾는 거니까 내가 찾고 싶은 정답 BD의 제곱은 여기에 해당하는 B하고 요 수선에 발을 내린 이 지점까지의 길이의 제곱. 얼마 제곱이에요? 얘네 두 개 합치면 2R의 제곱이니까 4R의 제곱이지. 더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거 H의 제곱이죠? 아까 H의 제곱 제가 네모 쳐놨어요. 16의 R-1이에요. 근데 R 값이 얼마라고요? R은 5라고 했으니까 R이 5인 거 여기다가 대신 대입을 해주시면은 164가 되겠습니다. 25에다가 4 곱하면 100. 이 부분이 100 나오고 5 대입하면은 16하고 4 곱해서 64. 그래서 164가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는 했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쓰였다. 결론은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기는 해요. 근데 절대값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가 아마 정답률이 제일 낮을 텐데 2차 함수랑 실수 K에 대해서 심지어 변해요, 그 구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값을 볼 건데 어떤 것의 최대값이냐면 이것 자체에 대한 최대값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절대값 씌운 함수의 최대값을 볼 거래요. 그리고 이 최대값 함수에 대한 내용이 이 밑에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 놓고 얘가 어떤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얘네들 B, C, M 값을 찾아서 제곱해서 더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단원명이 뭔지는 보이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이 나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선은 저 GK라는 값이 뭔지 알려면 우리 이것의 최대값이니까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그립시다. 그럼 함수 fx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꼭지점이 눈에 보여요. 얘의 꼭지점이 1,-10이거든요. 그래서 1,-10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저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a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1,-10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네, 대칭축이 x는 1이고요. 자, 이 모양에서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얘가 y는 fx고요. 얘가 y는 fx고요. 걔한테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은 여기에 y값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fx의 값이 지금 y의 값이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들어가고 0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동해서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렸던 요 노란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뭐 볼 거라고요? k-1부터 k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k-1부터 k까지의 여기 사이를 이렇게 보고 그때 최대값을 gk라고 정한대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지점은 뭐고? k-1이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저 최대값을 gk라고 보는데 지금 저 gk의 값이 10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 구간에서 어떤 점을 포함해야 돼요?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10되는 값. 함수값이 10되는 값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이 되는 값하고 봤더니 얘 대칭했으니까 여기가 함수값 10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함수값이 10 포함하는 지점은 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포함하게끔 하는 k의 무슨 값? 최대값이 루트 10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구간을 잡았어요. 구간을 이렇게 안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여기로 결정되니까 얘가 포함됐죠. 또 이제 구간을 슉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구간을 만약에 안쪽으로 잡으면 최대값이니까 여기예요. 그럼 이 지점 못 왔죠. 쭉 다 옮겨서 k가 최대가 되려면 이 범위가 제일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를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으로 있으려면 얘는 반드시 범위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구나. 만약에 얘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값이 위에서 결정되니까 10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때 k값이 k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k의 최대값이 루트 10인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10 더하기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그냥 fx식 그대로 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fx는 a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10에서 루트 10 더하기 1을 대입하게 되면 10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10 더하기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a의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10이라고 쓰면 a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a의 값이 얼마가 되죠? 여기가 10이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를 먼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네,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줘야 되죠? 저 gk가 b랑 c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지금 gk라는 것은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을 찾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최소값을 갖는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데
구간이 지금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최대값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이쪽으로 오면서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 뾰족한 지점을 포함하게 되는 순간 이 양쪽 끝에를 비교해서 더 큰 거를 최대값으로 삼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더 틀어져서 더 작은 쪽을 포함하는 것보다 저 큰 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따라갈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때 그 최대값이 결정되는 그 변환되는 지점이 G의 최소값이 되겠죠. 결론 어떻게 된다?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이 뾰족한 점에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최소값이 나오는 지점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에서 큰 값을 고르어서 하나씩 선택해서 가는데, 얘를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양쪽이 똑같아.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은 한쪽으로 변화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형태로 될 테니까 여기서 최소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f k-1 이거랑, 그리고 여기가 뾰족해서 올라왔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f인데 거기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서로 같아질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fx라는 식은 2의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k-1을 대입하게 되면 2의 k-2의 제곱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fk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 괄호를 하고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2k 제곱 마이너스 10.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마이너스 적용했어요? 그럼 중괄호는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일반 괄호. 그래서 전개하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8k 더하기 4, 2, 8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0. 그럼 4로 나눠버리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k의 값이 2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2개 나오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 또는 3이에요. 근데 저기에서는 3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지점은요, X축에서 Y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인 부분일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을 하나 찾아놨어요. 얘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때 무슨 값을 찾아주면 돼요? 함수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 값은 k-1인 걸로 해서 읽어주면 그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f-2 값을 찾아주시면 m 값이 나오겠죠? 이게 최소값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2, 9, 18에다가 10을 뺀 8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이게 m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 그래프 보세요. x는 1에 대해서 얘가 정확하게 대칭이죠? 그럼 다른 쪽에서 최소값 갖는 부분은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1에서 대칭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 지점이 얼마였냐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네. k가 마이너스 1인 지점. 그럼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2칸 떨어졌죠? 그럼 여기도 2칸만큼 더 가면 될 거니까 여기서는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나머지 한 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3이 되겠구나. 그래서 C는 3이 되고요. 대칭인 거 이용해서 바로 풀면 C는 3이 되고 얘도 똑같이 최소값 8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B, C, M 값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쟤네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8의 제곱을 몽땅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9 더하기 1 더하기 88의 64. 정답은 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우리가 작은 값들을 다 찾아주시면 되는데, 큰 값,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최대값을 한쪽 끝지점을 따라서 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지점이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이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최대값을 하나 더 같게끔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양쪽 뾰족한 지점에서 함수의 양 끝값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3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해봤고요. 30번은 조금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 붙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런 개념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보시면 조금 더 달리 보이실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니쌤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